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섭니다. 또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부처별 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30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약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이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 3주 연속 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을 방역 현장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당국은 7월 1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가 인도발 델타 변이에 자사 백신이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의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해외 제약사가 먼저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mRNA 백신 기술을 발빠르게 개발해 기술 자립화를 이뤄내기 위한 부처별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방안과 국내 mRNA 백신 기술 현황 지원 방안,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과제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개 백신 개발 기업이 임상 1상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임상시험을 모집하는 국가임상시험지원제어단을 중심으로 임상 참여자 사전 모집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687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임상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0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분기 접종 대상자 가운데 수급 불균형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대상자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의 경우 다음 달 5일에서 17일, 2차는 다음 달 26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동안 특별 점검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개별 접촉 감염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일평균 확진자 역시 전주보다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검토와 현장 집중 점검을 포함하는 선제적 방역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2주간을 방역 현장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적 방역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중문화 공연 관객 제한을 100명 이하에서 4,000명까지 완화한 가운데 이번 주말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민트페이퍼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하루 관객 4,000명이 참석하는 야외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야외에서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이 열리는 건 1년 8개월 만입니다. 주최사 측은 QR 체크와 체온 측정 외에도 10분 내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 키트를 통해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관객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 존 없이 4인 돗자리와 의자로 구성된 거리두기 좌석제로 이뤄집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을 맞는 거라는 게 세계 각국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인데요. 화이자 측은 자신들이 생산한 백신이 인도발 델타 변이에도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방문 중 레퍼포트 화이자 의학 담당 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이 인도발 델타 변이에 90% 예방 효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실 연구와 함께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를 대치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95% במניעה של אשפוזים, ככה שהיעילות היא עדיין מאוד גבוהה, מאוד דומה ליעילות שאנחנו מכירים מווריאנטים אחרים. 현재 유통되는 백신 가운데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능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한 건 화이자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은 일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끝낸 이스라엘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자 지난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주리주처럼 백신 접종률이 미국 전체 평균 접종률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이나 백신을 맞지 않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And the variant is interesting from a disease perspective and whether or not if that's driving certain breakthroughs. But what we really our goal is to minimize the spread of disease and reduce the morbidity from it.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의 추세를 보고 2차 접종에 이어서 추가 접종 계획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정우용 외교부 장관은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2월 중단된 양국 기업인 등의 신속 통로 제도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여행 안전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과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즉 백신 여권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여권 등의 도입에는 양국의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도출한 폭력 중단 등 5개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완화에 들어가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률에 신경 쓰는 사이 사흘째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수칙이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일단 지난주에는 평일 기준으로 5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면서 다소 안정화된, 그러니까 완화된 양상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평일 기준으로 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한동안 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던 때와 비교를 하면 안정화돼 있는 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볼 때 2.5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매우 높은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좀 낮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안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짚어주셨듯이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라며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설명대로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약 국내에서는 2%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안정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 시점의 어떤 검출률 문제가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 15일에는 약 90명 정도 수준이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불과 한 달 만에 190명 수준까지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가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는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2주 만에 2배씩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설명대로 현재는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60% 정도, 그리고 기존 바이러스에는 한 3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시기에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현재 수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 설명처럼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정돼 있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가능하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역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대유행이 발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수급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철저히 방역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를 시키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미연에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를 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이 본격화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방역이 느슨해지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안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 중에서 방역상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백신 접종자인 경우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종교 활동 시에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여기에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부분 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7월 달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크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안이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나머지 종교 활동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부분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은 일단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잘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는 부분,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안 중에서 백신 접종자인 경우에 음식물 섭취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철저히 관리를 하거나 일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빈틈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변이 유입 우려에 대해서 당국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거로는 전 세계 한 90여 개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높지만 백신 회피 능력도 상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보도하신 것처럼 화이자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경우에는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규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3분의 1이 백신 접종 완료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입국 당시에는 잠복기 상황이라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이 안 됐는데 나중에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이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게 되면 국내로의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그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영국과 인도가 있는데 두 국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굉장히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입국자, 즉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백신 개발 관련 질문인데요.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이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반기 임상 3상 가능할까요? 일단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가 크게 다섯 개 제약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각각의 제약사들마다 플랫폼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도 있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특정 제약사를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잘하면 임상 3상에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정부가 mRNA 방식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 mRNA 백신을 개발을 시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앞으로 성공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네.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mRNA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에 도전을 하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mRNA 백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mRNA 백신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그 이상 반응 정도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향후에 국내에서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만 이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의 바이오 분야가 지원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만큼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율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와 재정 등 여러 여건상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지적에 아동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국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미통합체제, 시카 8개 회원국과 전 세계 도전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한시카 정상회의에서 시카 8개국 정상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카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에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ICT,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에 가입하는 등 중미와의 협력 여건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애초 제시한 것에서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민주당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비판론이 일고 있고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인프라 투자 예산을 놓고 벌인 협상 끝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I'm pleased to report that a bipartisan group of senators, 5 Democrats, 5 Republicans, part of a larger group, has come together and forged an agreement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American jobs and modernize our American infrastructure to compet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own the 21st century.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00억 달러, 8년간 1조 2천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공언한 2조 2,500억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 actually worked with one. We had bipartisan deals. Bipartisan deals means compromise.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 계획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 1조 7천억 달러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먼저 상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의지입니다. We will not take up a bill in the House until the Senate passes the bipartisan bill. 공화당은 그동안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았다며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합니다. 그런 만큼 초당파 의원들이 만든 합의안도 의회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어지는 가족계획 예산안 처리까지는 꽤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또다시 물난리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대비로 무너졌던 마스크 공장은 1년째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에 내린 장대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기도 김포의 마스크 공장입니다. 흙더미가 이렇게 언뜻 봐도 무릎 높이까지 쌓여있고 패널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진흙더미가 흘러내려와 이곳 마스크 공장 2동을 그대로 덮친 건데요. 복구는 잘 이뤄졌는지 1년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치된 흙더미에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공장 안 질퍽한 흙과 무너진 구조물도 그대로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청에서 물길을 내줬지만 비가 오면 바로 옆 창고로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구 책임을 두고 공장 측과 김포시청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1년이 흐른 겁니다. 하지만 시청도 할 말이 많습니다. 김포시가 국비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복구 지원비는 3,600만 원.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을 대기에 턱없이 부족해 결국 시청은 추경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산림 업체라든지 응급복구를 여쭤봤을 때는 응급복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예산 이제 추경 편성을 한 거거든요. 1회가. 결국 지난달에야 시공에 들어가게 됐고 이번 장마 전까지는 옹벽을 세우는 기초 공사만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빠르게 되면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다다음 주 초 정도면 거의 마무리 옹벽은 세워질 거거든요. 이제. 공장은 가동을 거의 멈추다시피 해 흙더미도 모자라 빗더미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직원 수를 줄여가며 1년은 꾸역꾸역 버텼지만 남은 창고와 기계에 토사가 덮친다면 이제 정말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다가올 장대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저희는 제2차 피해를 안 입는 게 우선이에요. 지난해 일어난 산사태는 전국에 6천여 건. 장마가 코앞인데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달 말까지 90%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관리 범위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PC용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공개했습니다. 윈도우 11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새로 하면서 모바일의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PC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장성과 호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모바일 시장의 지배자이자 PC,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의 경쟁자인 애플과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앱스토어를 윈도우 PC에 깔고 로그인하면 이를 통해 다양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메신저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도 업데이트가 이뤄져 화상회의하기가 쉬워지고 자주 쓰는 연락처는 시장 메뉴에 뜨는 등 소셜미디어와 비슷해집니다. 윈도우 11은 올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출시돼 윈도우 10 이용자에게 무료 업그레이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네, 주요 유통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동행 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열립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동행 세일 전날 서울 도심의 백화점입니다. 세일 품목을 둘러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세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번 이제 이불이 필요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주요 백화점들은 여름 정기 세일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형마트도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산지와 상생에 가격대를 낮춘 품목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늘면서 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데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해 동행 세일 때는 온라인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 동행 세일에는 온 오프라인 전 채널에 걸쳐서 고객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6곳과 7개 TV 홈쇼핑도 동행 세일에 참여해 소비자 공략에 나섭니다.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특별전도 열립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YTN 이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호를 요청한 남극의 인익스플레이시블 섬이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됐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남극 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곳을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익스플레이시블 섬은 환경변화 관찰 지표적인 아델리 펭귄과 표범 등의 서식지로 최근 관광 연구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3국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남극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09년 세종기지 근처의 나레브스키 포인트 펭귄 마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도 많았지만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이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인데요. 이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18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지난 4월 출생아 수를 보면 22,820명으로 이 1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2.2% 줄어든 수치입니다. 1981년, 그러니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이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증가분은 마이너스 2,26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대로라면 2030년에서 2040년 정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인구 지진은 말 그대로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진만큼의 파괴력을 사회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인데 예.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과 비유될 만큼 아주 큰 충격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정부는 한 7월에서 9월 중에는 순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출생률 저하잖아요. 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경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이 두 곳의 원자로 폐로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후쿠시마 제2원전의 원자로 4기에 대해서 이 폐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건데요. 현재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자로 6기에 대한 이 폐로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제1원전과 제2원전 모두 합쳐서 원자로 10기, 10기에 대한 이 폐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제2원전의 경우는 사전 점검을 마친 뒤에 다음 달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기자재를 안으로 반입을 할 예정인데요. 오는 2064년, 그러니까 44년에 걸쳐서 2064년 완료를 목표로 10년씩 4단계에 걸쳐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무려 이 10기 원자로의 폐로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요. 또 이 피폭 방지와 같은 이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또 이 원전 폐로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폐기물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무려 5만 톤 이상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 도쿄전력 측은 처분 시설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된다면 이게 수십 년 혹은 또 수백 년까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있으면서도 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네. 놓지 못하는 게 떨칠 수 없는 게 이런 플라스틱인데 네. 이 플라스틱의 화학 물질 가운데 24%가 이 생물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팀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약 15,000종 가운데서 24%에 달하는 2,480종을 잠재적인 우려 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몸속에 쌓이거나 암을 일으키는 등의 이 생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잠재적 우려 물질로 분류된 물질의 경우는 절반 이상은 이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 또 EU 같은 곳에서도 규제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고 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된 물질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이렇게 생물에 유독하다는 의미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이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 생태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찰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더 건강을 생각한 플라스틱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뭐죠?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 의료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 영국에서는 지난해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의료진이 300여 명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의 한 응급요원 지원 단체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간호사 220여 명을 비롯해서 구급차 요원, 의대생과 같이 이렇게 의료진 322명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팬데믹과 싸우면서 버려진 느낌이 든다, 또 이 우울하고 무서워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 한 간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 처음이었다면서 잠이 들 때마다 이 사망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생과 사를 마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구급대원들의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또 공포감에 일하기가 좀 두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이분들의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한 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한동안 의료진들을 향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됐었는데 꼭 이런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의료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에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우려를 낳았죠. 이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아주 빠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했던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각국의 노력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는 만큼 사실상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인센티브 같은 것을 통해서 당근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일부 국가에서는 이 채찍을 주는 방법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국민을 협박했는데요. 이 접종을 끝낸 사람이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으면서 아주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 사실 필리핀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부의 봉쇄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아주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공무원한테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이미 의료보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일부 직장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좀처럼 좀 끝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 강력한 새 변이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좀 강경책을 써서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이 백신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접종을 완료해야겠습니다.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2033년 화성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샤오진 중국 운반 로켓 기술연구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세계 우주탐사회의에서 2033년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왕 원장은 먼저 로봇이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 탐사 단계에 이어 사람이 직접 화성에 가는 유인 탐사 단계, 대규모 인력을 보내 기지를 건설하는 항공편 탐사 단계 등 3단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신부전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의대 연구팀은 신부전 환자 8만 7천 명을 10년간 조사한 결과 스타틴을 복용한 신부전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암 발생률이 평균 16% 낮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타틴 복용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줄었다며 신부전과 암의 진행 경로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부전은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해 내보내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체내 모든 기관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식품의약국 FDA에 알츠하이머병 신약 승인 신청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신약 도나네맙이 미 FDA 신속 승인 절차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며 일라이 릴리는 FDA 승인을 받기 위해 올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도나네맙은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속 물질인 아밀로이드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바이오벤처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미국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신경과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상금 25,000달러를 받고 앞으로 1년 동안 존슨앤존슨 석학들의 전문적 조언을 받게 됩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RNA 기술을 이용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구 바깥의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행성들이 속속 발견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처럼 바다를 가진 천체가 있을까요? 바다는 지구 생명체의 근원으로 꼽히는 만큼 어떤 천체에 바다가 존재한다면 그곳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태양계 행성과 주변 위성에서 바다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행성이 있었는데요. 토성의 위성 중 지름이 500km에 불과한 위성인 엔셀라두스. 과학자들이 이 엔셀라두스를 탐사한 결과 이곳에 숨겨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으며 토성의 위성 중에는 6번째로 큽니다.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얼음은 빛을 매우 잘 반사하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 매우 밝게 빛나죠. 그래서 관측하기도 매우 쉬웠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엔셀라두스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3, 2, 1, and liftoff of the Cassini spacecraft on a billion-mile trek to Saturn. Yeah, confirmation of Centaur and SB separation. That's it. 당초 얼음왕국쯤으로 인식됐던 엔셀라두스는 2005년 우주 탐사선인 카시니오 덕에 그 가치가 확 바뀌게 되었는데요.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의 갈라진 얼음 지각에서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간헐천은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으로 초당 200kg의 얼음과 수증기가 분출하는데 엔셀라두스는 워낙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없어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셀라두스의 갈라진 얼음 지각에서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그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후 2015년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 표면 아래 49km 깊이에서 포착한 수증기 기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증기의 96%에서 99%를 차지하는 물을 제외한 가장 비중이 높은 성분이 지구의 심해처럼 수소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생물의 필수 에너지원인 메탄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수증기 기둥에서 수소 농도가 다른 기체보다 높게 나온 데다가 미량의 이산화탄소의 메탄도 확인돼
생명체가 발생하는 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엔셀라두스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명체의 광합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구 심해의 온천도 빛 없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메탄으로 박테리아 등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엔셀라두스의 바다도 같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생물이나 이들을 먹고 사는 해양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엔셀라두스 외에도 목성 위성인 유로파나 해왕성의 트리톤 등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목성의 유로파는 달보다 약간 작은 위성으로 두께가 최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얼음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부 투시 장비를 통해 관측해본 결과 깊이가 100km에 이르는 지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과학계는 분석했습니다. 바닷물의 양은 지구의 2배에 이르며 생명체가 꽤 서식할 만한 곳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하 바다는 목성 주변을 유로파가 타원형을 그리며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목성에서 멀 때와 가까울 때 반복되며 목성 중력이 유로파를 당겼다 미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타원형 궤도가 유로파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며 얼음을 녹이는 것이죠.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하바다에는 당연히 햇빛이 닿지 않습니다. 이는 광합성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과학계는 이 문제의 돌파구를 지구 바다의 열수 분출구에서 찾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마그마로 뜨겁게 데워진 바닷물이 솟구치는 곳인데 지구에선 이런 곳에서도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유로파에도 열수 분출구가 있다면 햇빛 대신 열수 분출구의 열기와 화학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생태계의 최하층을 이루고 그 위로 점차 큰 샘물이 사는 바다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물로 형성된 바다가 있다는 점은 분명 생명체 탄생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지구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400도씨가 넘는 금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때 발견되는 가스인 인화수소가 관측돼 미생물 같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간 지구 바깥에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بحال كنمشيو كنديروا المسح لمده شهر تما مره كنلقاو مره ما كنلقاوش. بالنسبه ملي كنلقاو شي نيزك كنديروا ليه واحد البطاقه تقنيه كنلقاو هذاك النيزك كنسجلوا ليه كوردوني GPS ديالو وكنصوروه في عين المكان. من بعد كنمشيو نروحوا للمختبر ديال السي عبد الرحمن بيه في المتحف الجامعي. هذا الحديد اما في علم الفلك عامه ولا علم النيازك خاصه. ويعاود الدور الثالث هو كنساعدوا الناس اللي كيقلبوا على النيازك لان هذا موروث جيولوجي مهم وما كانش معروف. وفي 2004 حنا كنخدموا مع الناس سورتو في الصحراء. أكثر من 50% ديال النيازك اللي كاينه في المتاحف العالميه ولا في المختبرات الدوليه هي مغربيه. كاين النيازك مهمه جدا، عطاتنا معلومات علميه كبيره. على هذا الاساس تاسس هذا المتحف 2016 عنده 3 أدوار. الدور الاول البحث العلمي،
in terms of rarity, it is worth stressing that meteorites are incredibly rare. The total known weight of all meteorites on Earth is less than our annual gold output. 방역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방역 현장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개별 접촉 감염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변이 확산 위험도 큰 만큼 선제적 방역 점검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일상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